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유민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1년 전 시아버님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는 결혼해서 아버님을 쭉 친아빠처럼 생각하며 모셨습니다. 차내 고아인 제게 유일한 가족이었고 따스한 그늘이 되어주신 분이셨어요. 아버님을 잊고 힘든 것도 잠시 남편의 훈련으로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미어져요. 정말 딱 죽고 싶은 심정이었거든요. 가족 하나 없는 목숨이니까 포기해버릴까도 생각했는데 아버님께서 절 살려주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건 모두 아버님 덕분이에요. 왜냐하면 아버님은 본인 친아들 말고 제게 모든 재산은 물려주셨거든요. 곧 있으면 아버님이 길이 가까워집니다. 더욱더 아버님이 그리워지는 요즘이네요.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20대 후반에 만나 30살에 결혼했어요. 저는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고아였고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반면에 남편은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버님과 단둘이 지냈고요. 그래도 남편에게는 아버님이 있었지만 저처럼 엄마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서로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고 의지하면서 전부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아버님께 인사드리러 간 날이 생각납니다. 아버님은 젊은 시절 군인이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참으로 무뚝뚝한 분이셨죠.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님. 과일이 좋아하신다고 해서 준비해봤어요. 이런 건 부어로 들고 오냐, 돈 아깝게. 그래도 처음 인사드리러 오는 자리인데 핀산으로 오기 좀 뭐했어요. 됐다. 다음부터는 이런 거 사들고 오지 마라. 앉아라. 인사드리러 가기 전 남편이 그랬습니다. 본인 아버지 되게 무뚝뚝한 분이시라고. 웃는 얼굴도 자주 본 적 없고 항상 무표정한 얼굴로 사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본인 아버지지만 로봇이 아닌가 싶은 정도로 감정 표현을 잘 안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무뚝뚝하신 편이구나. 그래도 예비 며느리 처음 인사드리러 가는데 조금은 웃어주시겠지 싶었거든요. 그러나 남편 말이 딱 맞았습니다. 전혀 웃지도 않으시고 무표정한 얼굴로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실수한 건가 한편으로 걱정하기 시작했죠. 식사하는 내내 아무런 대화조차 없었습니다. 보통 무슨 일하냐, 대학은 어디 나왔냐 등등 저에 관해서 물어보고 대화 나누잖아요. 아니면 결혼 준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가요. 그러나 아버님은 그런 거 하나 일절 묻거나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식사만 하셨고 다 드신 후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남편이 집에 데려다 줄 때 저는 혹시라도 내가 뭐 실수한 게 있나 걱정되어 물어봤습니다. 그 정도로 아버님의 표정과 말투가 정말 차가웠거든요. 저기 말이야. 혹시 내가 뭐 실수한 거라도 있어? 실수? 아니, 그런 거 없는데. 왜? 아버님 표정이 너무 안 좋으셔서 나에 대해 뭐 물어보는 것도 없이 그저 식사만 하셨잖아. 혹시 내가 뭐 실수한 건가 싶어서 걱정되네? 난 또 뭐라고. 내가 전에 말했잖아. 우리 아빠 누구처럼 무뚝뚝한 사람이라고. 그럼 나한테 뭐 기분 상하시거나 그런 거 없는 거지? 기분 상할 게 뭐 있어. 잘못한 행동 하나도 없는데 그게 우리 아버지의 평상시 모습이야. 이제 아버지가 그 로봇 같다는 말이 이해되지? 그렇구나. 표정변화 없이 똑같이 무뚝뚝하시니까 잘 모르겠더라고. 나도 그랬어. 좋은 건지 싫은 건지 알 수가 없더라. 아무튼 뭐 실수하거나 잘못한 거 없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 군인 출신 아니랄까봐 필요 없는 말 주저리 하는 거 딱 질색하시거든.
토해말 없는 걸로 봐서는 자기 마음에 두신 모양이야. 아니었으면 앉아서 밥 먹게 두지도 않았을걸. 남편의 말을 들으니 원래 그런 분이시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으로 인사드리러 간 자리라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런데 묻지도 않고 무뚝뚝한 표정으로 식사만 하니까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몰랐습니다.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거든요. 그래도 남편은 그런 분인 아버지고 어릴 때부터 봐서 잘 아니까 아버지의 그런 행동이 평상시 모습이란 걸 말해줘서 어느 정도 오해를 풀 수 있었어요. 더군다나 저를 마음에 들어하고 계신다고 하니 다행이구나 싶었고요. 사실 고아 출신이라 반대하실 줄 알았거든요. 하루는 아버님께서 결혼 문제로 저와 남편을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도착해서 자리에 앉으니 아버님께서는 통장을 하나 꺼내서 탁자에 툭 올려놓으셨어요. 이게 뭐예요, 아버님? 결혼 준비할 때 푸테쏘라? 네? 푸테스라고요? 저희가 모은 돈으로 준비해도 되는데. 저는 조심히 통장을 열어 안에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뭐 잘못 본 건가? 이 금액이 맞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억? 아버님, 지금 저희한테 1억이나 보태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결혼 준비하고 모자라면 더 말해라. 아버님은 그 말을 끝으로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아버님께서는 젊은 시절 군인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자기 사업을 하나 시작하셨대요. 비록 지금은 은퇴하고 쉬고 계시지만 남편 말로는 모아놓은 돈이 꽤 된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1억보다 더 많이 챙겨줄 줄 알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적다고 툴툴거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달랐어요. 이런 무기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정말 큰 돈이고 제게는 어마어마한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액수였습니다. 결혼 준비 잘 되고 있냐, 어디까지 진행되냐 묻는 말 하나 없이 큰 돈을 휙 던져주시니 입이 떡 벌어질 노릇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님은 정말 상남자 중에서 상남자셨던 것 같아요. 아버님의 큰 도움으로 우린 문제없이 결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신혼집 마련할 때도 아버님께서 돈을 더 보태주셨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하다 보니 하루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너무 바쁘고 정신없었습니다. 매 순간 그러고 결정할 게 뭐 일이 많은지 머리가 다 복잡하더군요. 그래도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인데 잘 준비하고 싶다는 욕심에 결국 무리하는 순간들이 많았죠. 직장이라면서 결혼 준비를 병행하다 보니까 배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본업에 차질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대체 무슨 정신머리로 자는 거야? 월급 받고 싶으면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냐고. 죄송합니다. 아주 발자손 내줘와. 이러다가 구벅구벅 졸지를 않나? 맡긴 일 이따위로 처리하질 않나?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지? 또 이러기 싫냐? 이럴 거면 당장 때려쳐.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 줄 섰으니까. 후하라고 불쌍해서 채용해줬더니만 이래서 근본 없는 것들이랑 상돌하면 안 된다니까. 여태 넓은 아래물을 데리고 있어준 은혜도 모르고 말이야. 야, 됐어. 네 월급 보는 것도 짜증나니까 당장 꺼져. 전엔 대학도 못 나오고 바로 공장에 취직해서 일을 써요. 일은 고되고 피곤해도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 정말 죽기 살기로 버텼습니다. 입에 풀칠은 해야 하니까요. 공장 일은 매 순간이 고비였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저 반전 때문이었죠. 엄청난 기분파에 제 성질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툭하면 툭언에 비하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아서
뭐든지 건이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저 역시 싫었지만 별 수 있나요? 먹고 살려면 그저 내인에 하면서 들어야 하는 삶인걸요. 이날은 결혼 준비를 무리한 탓에 피곤이 누적되어 일하다 그만 깜빡 졸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검수를 한두 개 놓쳤더니 그걸로 제게 엄청 뭐라고 했어요. 저는 죄송하다,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잘 해결하려고 했지만 반장은 듣기 싫다며 당장 그만두라고 화를 냈습니다. 손으로 저를 밀치기까지 하면서요.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잘 풀어지지 않자 이건 어쩌면 좋나 싶던 그때였습니다. 제 뒤에서 누군가 나타나더니 저를 밀치던 손을 거칠게 쳐놔더군요. 당신 뭐야? 누가 나에 도와주는 걸까 싶어 서둘러 고개를 돌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버님께서 떡하니 서 계셨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놀라서 쳐다보는 제게 눈길조차 주지 않으셨고 특유의 무뚝뚝한 표정으로 반장을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문이니까 누군데 함부로 여기 들어와. 그건 네가 알 거 없고 말로 하면 될 그 사람을 왜 쳐? 참,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 나 여기 반장이야. 상사가 포가지건 교육 하나 제대로 못 시키나? 말레에서 안 들으면 이렇게 혼나기도 하는 거지 뭐. 됐고. 나와. 반장 나가라고. 사과해? 사과하기 전까지는 못 나가. 뭐? 사과? 아이, 진짜 이 노인네가 우망이 들었나. 뭔데 나한테 사과를 말아요. 당신이 알아? 아냐고. 그래, 안다. 아주 잘 알지. 그래. 뭐해? 수련인이라도 되나? 그래서 지금 나한테 이렇게 화내는 건가? 아버님이 여긴 어떻게 알고 오신 건지 의아스러웠지만 어쨌거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자칫하면 큰 싸움으로 번질 것 같아서 한급히 말리려고 둘 사이를 가로막았어요. 그러자 그 순간 아버님은 저를 뒤로 숨기며 큰 소리 치셨습니다. 내 딸이다 이놈아. 오지키야 내 딸한테 함부로 대. 남자놈이 우주문 났으면 손까지 사용하고 그야 내 딸 이딴 곳에서 이렇게 둘 것 같아? 오늘부로 당장 그만둘 테니 그리 알아. 아버님은 큰 소리로 욕정내며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씀 없이 앞장서서 가기만 하셨고 제가 우물쭈물 뒤따라가자 웃어 우라는 듯 뒤돌아 확인하고 나셨어요.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 조심스레 여쭤봤습니다. 대체 제가 일하는 것까지 무슨 일로 오신 거냐고요. 아버님 친구분 중에 검전을 들여서 사업을 시작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 만나러 오셨다가 마침 제가 일하는 건 옆이길래 우연히 들렸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무슨 일 하나 궁금하기도 했고 겸사겸사 한번 둘러보러 오신 거죠? 그러다 그렇게 혼나고 있는 모습을 보신 거고요. 사실상 제가 실수한 거고 일에 지장을 준 거 맞잖아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맡은 일을 잘 해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으니 혼나도 마땅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아버님은 혼이 나더라도 그런 식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인신 반장을 욕하며 기분 상해하셨죠.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아버님은 제 눈물을 보고 무척이나 당황해하셨어요. 로봇같이 무뚝뚝한 분이 말이에요. 처음이에요, 아버님. 누군가 이렇게 제 편에 서서 대신 화내준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반장님한테 딸이라고? 귀한 내 딸이라고 말씀하셔서 무척 놀랐어요. 구워라. 부모 사랑이 뭔지 모르고 컸는데. 아버님께서 그리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게 이렇게 든든하고 기쁜 거구나 싶고. 정말 정없는
든든한 기분이었습니다. 학창 시절 본인 자식감 들며 큰소리치던 부모님들을 볼 때마다 저 아이는 어떤 기분일까? 저런 부모를 둬서 참 좋겠다. 마냥 부러웠거든요. 난생 처음 겪어본 기분이라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든든하고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앞에서 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그랬더니 투박한 손으로 제게 휴지를 건네주셨습니다. 눈물 많으면 못 쓴다. 그만 울고 어서 닦아라.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친아버지라 생각하고 지내거라. 네? 시아버지면 친아버지나 다름없지 뭐. 아버님께서는 뭐 적으셨는지 헛기침을 뱉으시며 방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그런 아버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작게 웃음 지었습니다. 이 말을 남편에게 해줬더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세상 무뚝뚝한 사람이 그렇게까지 표현한 거면 저를 마음에 쏙 들어 하신 거라고. 무엇보다 친자식인 본인에게는 한 번도 그런 모습 보인 적 없었는데 놀라울 따름이라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 제게는 친아버지와도 같은 분이 생겼습니다. 저는 아버님은 정말 제 친아빠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저는 아버님의 지원 덕에 아무런 걱정 없이 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집과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얻어서 자주 들여다보며 홀로 계신 아버님을 챙겼죠. 아버님은 그럴 것 없다고 하셨지만 저는 계속 아버님께 마음이 가더군요. 아빠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반찬도 해서 놔두고 집 청소도 도와드리며 아버님을 챙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아버님께서 식사를 마치시고 제게 이러더군요. 냉장고에 딸기 있다. 씻어놨으니까 먹고 가라. 딸기요? 아버님께서 사신 거예요. 미리 말씀하시죠. 제가 담글 때 사오면 되는데. 넌 과일 별로 안 좋아한다. 저번에 보니까 잘 먹는 것 같더만. 남편은 아버님을 잘못 알아도 한참이나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무뚝뚝한 사람이 결코 아니세요. 보여지는 느낌이 그럴 뿐이지 속은 그 누구보다 자상하고 세심한 분이십니다. 알고 보니 제가 딸기를 엄청나게 좋아하면서 잘 먹는 모습을 보고 기억했다가 일부러 사오신 거더라고요. 제가 담동한 표정으로 놀라서 쳐다보니까 괜히 쑥스러우셨는지 헛기침을 몇 번 하시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날 이후 이런 자잘한 감동을 계속해서 주시는 분이셨어요. 뒤에서 몰래 챙겨주시기도 하고 투박하게 표현하시기도 했지만 참 자상한 분이셨습니다. 남편은 몰라도 저는 알아요. 속이 참 따뜻한 분이란 것을요. 아버님은 무뚝뚝한 모습 속에 자주 살뜰히 챙겨주셨고 본인만의 표현으로 딸로서 여겨주셨어요. 저 역시 그런 아버님께 감사함을 느끼고 매 순간 잘 챙겨드리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알게 모르게 의지하며 가족으로서의 시간을 보낸 지 어느덧 1년. 평화롭기만 하던 우리 가정에 반갑지 않은 소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멀쩡하던 아버님이 갑자기 왜? 나도 모르겠어. 의사 말로는 그간 많이 아프고 고통스러웠을 거라는데 미련하게 참으신 것 같아. 어느 날 남편이 제게 그러더군요. 아버님께서 대장암에 걸리셨다고요. 정전명령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남편 말처럼 많이 아프셨을 텐데 저희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신 건지 우리 둘은 정말 몰랐어요. 갑작스런 소식에 저희들은 아버님은 크게 걱정하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이 고민하게 되었죠. 한동안 아버님 건강 문제로 집안 분위기는 축 처져 있었어요. 특히나 제가 더욱 심했습니다.
남편은 일 때문에 바빠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아버님을 뵈었지만 저는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며 아버님을 챙겼거든요. 가장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프신 거 하나 몰랐다니 저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더군요. 그래서 더욱 신경 써서 모셨습니다. 병원도 통행하고 약도 꼬박꼬박 챙겨드렸어요. 건강에 좋다는 건 닥치는 대로 찾는 등 별의별 노력을 다했죠. 그러다 어느 날은 아버님께서 지친다며 더 이상 치료고 뭐고 아무것도 받기 싫다고 하시는 겁니다. 더는 야가 안 먹으련다. 치료고 뭐고 이제 다 귀찮아. 아버님 이러시면 어떡해요. 이러면 정말 큰일 나세요. 이미 큰일 난 상황 아니냐? 노력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난 죽은 목숨이야.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다고. 아버님, 정말 이렇게 포기하실 거예요? 좋아요, 그럼. 그렇게 귀찮으시면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되겠네요. 아버님은 이렇게 쉽게 포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에요. 죽어도 이대로는 아버님 포기 못한다고요. 두고 보세요. 제가 아버님 꼭 살릴 거예요. 그래서 아들 딸 낳고 잘 사는 모습 꼭 보여드릴 거라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아버님은 스스로를 포기하려고까지 하셨습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되어요. 치료나 수술한다고 완치될 가능성이 작았거든요. 하필 너무 늦게 발견한 상황이라 의사 역시 어려울 수 있다고 했고 매 순간 찾아오는 고통에 아버님은 너무도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모든 걸 포기하고 싶기도 하셨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아버님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제게 시아버지를 떠나서 아빠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다시 이 부모를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날이 갈수록 아버님의 상태는 안 좋아졌고 고통의 감도 또한 심해졌습니다. 결국 입원이 결정되었고 옆에서 감대원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죽음의 망설임도 없이 공장 일을 그만두고 아버님 곁에서 간호를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심심하시지 않게 말동무도 해드리고 이것저것 챙겨드리며 살뜰히 모셨어요. 남들은 그런 우리를 보고 아빠와 딸인 줄 알곤 했습니다. 그만큼 서로를 많이 의지하며 아꼈으니까요. 그렇게 감동한 지도 몇 달 흘렀습니다. 하루는 아버님께서 제게 묻더군요. 힘들지 않냐? 힘들 게 뭐 있어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힘들면 그만해도 된다. 또 그러신다. 저 정말 괜찮아요. 별로 하는 것도 없이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밖에 없는데 뭐가 힘들겠어요? 아버님이 더 힘드시죠? 그때 네가 내게 한 말 말이다. 죽어도 날 포기할 수 없다고 했던 것 진심이니? 내가 뭐라고 포기할 수 없다는 건지 자식이 아빠를 포기하는 거 보셨어요? 저 그동안 아버님을 제 친아빠라고 생각하고 보셨어요. 그날 공장에 찾아와서 치아를 갈아먹고 귀한 딸이라고 해주셨을 때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을 아빠로 생각한 게 부모 사랑이 뭔지 모르는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어요. 아버님마저 돌아가시면 저는 다시 부모 없는 고아로 돌아가야 하니까요. 애미야, 그러니 약속해 주세요. 아무리 힘들고 지치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마음 강하게 먹으셔야 해요. 마음 먹은 대로 노력하고 싶다면 희망이라는 게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얘가 나보다 낫구나. 날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다. 정말 고마워. 진심으로 아버님의 건강만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간절했습니다. 그 마음이 아버님께 닿았는지 그날 이후로 치료 운동에 최선을 다하셨어요. 몸에 좋다는 민간요법까지 해보려 노력하시기도 하고요. 저 역시 그런 아버님과 발맞춰
더욱 불필요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의 말이죠. 의사는 아버님과 제게 그랬어요. 이건 정말 기적이라고. 앞으로를 장담할 수 없다고 했는데 아버님은 무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 곁에 계셨어요. 더 나빠지지도 않고 좋아지지도 않은 채로 말입니다. 그래도 저는 마냥 좋기만 했어요. 후전되는 건 없었지만 그래도 저희 곁에 있어주시는 게 어디인가 싶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노력하면 언젠가는 치만을 맛볼 거라 다짐하며 열심히 간호했어요. 이쯤 되니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아버님 감독인 모든 걸 우려내다시피 했습니다. 24시간 병원에 상주하며 곁을 지켰으니까 가정이 많이 소홀할 수밖에 없었죠. 임신계획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남편과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고 생각해요. 남편은 일해야 했고 아버님의 건강보다 본인의 일을 우선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저 제게 대신 잘 부탁한다며 병원비를 책임졌습니다. 남편 얼굴을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했어요. 집에 잘 갈 수도 없어서 옆에서 챙겨주기도 못했고요. 가끔 안부차 연락하던 게 다였는데 10년이란 시간이 흐르니 이제는 서로 연락조차 안 하게 되더군요. 정말 중요한 볼일이 있을 때만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부부 사이가 너무 삭막해지나 싶어서 제가 먼저 남편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여보, 왜? 왜? 무슨 일 있어? 아직 병원에 갈 때 안 됐잖아. 아니, 그냥 당신 뭐 하나 궁금해서 전화했어. 오랜만에 목소리도 좀 듣고 싶고. 뭐야, 징그럽게. 아플 일 없으면 끊어. 너무하네. 우리 연락 안 한 지 벌써 2주가 넘었어. 오랜만에 전화하는 건데 귀찮아할 거야? 내가 지금 누구냐? 병원비 벌리고 고생하는 거 안 보여? 아니, 나는 조금 서운하니까 그렇지. 진짜 오랜만에 목소리 듣는 건데 잠깐도 안 돼? 아이, 바쁘다니까 끊어 좀. 별것도 아닌 거를 귀찮게 하고 있어. 서로 얼굴 보기도 힘드니까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건 당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편과 이렇게 통화를 마치니 싱숭생숭하더라고요. 비록 떨어져 지내고 얼굴 볼 시간은 많지 않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남편과 이어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잠깐의 통화조차도 귀찮아하니 서운함이 컸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다 부부 사이가 완전 큰일 나겠다 싶은 겁도 나고요. 이때부터 시간이 드는 대로 남편에게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자주 걸었지만 매번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보낸 문자에 답장 안 하는 건 기본이고 전화는 몇 통씩 걸어야 한 번 받을까 말까였어요. 그것도 아주 짧게 말하고 피차 타는 듯 툭 끊어버렸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나 싶은 두려움까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알고 지냈던 같은 동 주민에게 가슴 철렁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관리 문제로 연락하던 중 남편이 글쎄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글쎄 우리 집에 웬 낯선 여자와 함께 들어가는 걸 여러 번 봤다더군요. 처음에는 잘못 봤나? 가족이겠지 싶었대요. 그런데 점점 갈수록 둘 사이가 심상치 않더랍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간 쌀쌀맞게 대하고 귀찮아하던 남편의 모습을 떠올리다 보니 바람 피우는 게 맞나 보다 싶었어요. 그때부터 심장이 벌렁거리고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께 잠시 집에 다녀오겠다고 말씀드린 뒤 다음날 급하게 간병인을 구했어요. 그러자 아버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셨습니다. 왜? 집에 무슨 일 있냐? 아니 아버님, 그냥 남편분 한참 듣잖아요. 제가 좀 챙겨줘야 할 것 같아서요. 얼마나 있다 오게? 왜 아버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뺐지만 이번이 말고 계세요. 금방 올게요. 저 없어도 7일랑 운동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알았다. 아버님은 제가 집에 간다니 불안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간 제게 의지를 많이 하셔서 그런 거라 생각하고 넘겼죠. 저 역시 발길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 눈으로 확인해봐야 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마음 굳게 먹고 집으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온 집안엔 난장판이었습니다. 누군가랑 같이 술을 마셨는지 이것저것 정리되어 있지 않고 어질러져 있었죠. 거기다 결정적인 것, 낯선 여자의 속옷이 베란다에 남편의 속옷과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차마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 모습을 보니 알겠더군요. 그간 내가 간병하는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 뒤로 저는 큰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해봐도 받질 않았고 문자에 대한 답도 없었어요. 그저 집에 들어오기를 기다렸지만 며칠 동안 외박했습니다. 이쯤 되니 제정신으로 버틸 수가 없더군요.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거든요. 이러다가는 죽겠다 싶어서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습니다. 잠시나마 고통은 잊어보려고요. 그리고 몇 시간 뒤 눈을 떴을 때 제 핸드폰에는 엄청난 부재중 전화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건 바로 간병인 이모님이었죠. 네, 이모님 전화하셨어요. 제가 잠들어서 전화 온지 몰랐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이고, 이제 받으면 어떡해요. 당장 병원 와요. 아버님이 위독하세요. 네? 아버님이요?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잘 다녀오라며 웃어주셨는데 갑자기 위독할 일이 뭐가 있나 싶었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병원에 뒀는지 기억조차 안 나요. 얼마나 정신없이 뛰어나갔으면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울며 불며 제발 아무 일 없기를, 내가 갈 때까지 죽으면 버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러나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후였습니다. 아버님, 저 왔어요. 저 일어나고 잘못했다니까요. 아버님 며느리, 아니, 아버님 다른 데가 왔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다른 저녁 얼마나 찾으셨는데? 너무 늦어버린 문 났다. 이모님의 말을 듣고 일어나지 않는 아버님을 끌어안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저 자신이 원망스럽고 이런 상황을 만든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죠. 아버님을 보내는 내내 가슴은 미어지고 저 자신이 너무 싫어졌습니다. 남편은 풀고 연락하자마자 그제야 뻔뻔하게 장례식장에 나타났어요. 그것도 내 연녀와 함께 말이죠. 남편은 산복 입고 앉아있는 저를 보자마자 냅다 뺨을 때렸습니다. 두 분 하나 안 보는 게 아버지 곁에 제대로 있어주지도 못하냐? 임 정도 보고 이게 뭐야? 뭐? 지금 그걸 나한테 따지는 거야? 내가 누구 때문에 그랬는데 다 너 때문이잖아, 이 나쁜 자식아. 그간 너한테 문자로 전화로 얼마나 했는데 내 연락 다 무시하고 싶더니 이제야 나타나? 난 그렇다 쳐도 넌 자식이잖아. 아무리 일이 바쁘고 여자에 미쳐도 그렇지. 평소 아버님 좀 챙기지 그랬어. 나한테 아버님 버려놓고 맡겨놓고 2달 한 번, 3달 한 번 울까 말까 했잖아. 그래도 아버님이 이저 서운하단 소리 한 번 안 하셨어. 죄송하지도 않니? 넌 이렇게 반짝좋게 바람이라 피우면서 재미볼 동안 아버님은 매 순간 나와 곧담을 이겨내셨다고. 이게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야, 됐고 당장 꺼져. 넌 여기 있을 자격도 없어. 진작 이혼하고 싶었는데 아버지 때문에 참은 거야. 아버지가 너 아니면 죽어도 안 된다고. 재산이고 뭐고 하나도 안 물려준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참은 거라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님이 네가 바람 피우는 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남편이 말하기를 남자는 남자가 잘하는 법이라고.
우리 관계가 소원해진 걸 눈치챈 아버님은 어느 날 제가 자리를 비웠을 때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냐고 물어보셨답니다. 남편이 순순히 인정하자 불같이 화를 내며 절대 안 된다고 난리치셨대요. 남편은 이왕 알게 된 거 이혼까지 하고 싶다는 마음을 털어놓았지만 아버님은 이혼하는 순간 재산 한 푼도 물려줄 수 없다고 울음장을 놓으셨대요. 그게 무려 3년 전이라고 하더군요. 그럼 그동안 다 알면서 나한테 데스크 하나 없으셨던 거야? 대체 왜? 진짜 너를 딸처럼 생각하셨나 보지. 네가 옆에서 얼마나 알람방 일으키면서 잘했으면 누이네가 네 편을 다 들었겠냐? 하나뿐인 아들은 나 몰라라 신경도 안 쓰고 말이야. 또 솔직히 말해. 아버지 재산 노리고 그런 거지? 그래, 그럼 그렇지. 재산 아니면 그 기시가 동안 누이네 옆에 붙어있을 리가 없지. 너 진짜 독한 년이다. 그래. 그래서 아버지가 너한테 뭐 남겨주신 거라도 있디? 내가 하나 알려줄까? 아버지가 너한테 남겨주신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방금 변호사 만나서 유언장 살펴봤거든? 다 자식이 나한테 물려준다고 쓰여있더라. 이제 좀 상황이 그려지지? 너 그냥 아버지한테 이혼만 당한 거야. 10년 동안 주우러 감비원 대가가 겨우 이거라고. 그러니까 알아들었으면 이만 꺼져. 이제 여기 네 자리는 없으니까 너랑 이혼하고 재혼할 거야. 아버지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알기나 하냐? 언제 좀 더 눈 빠지게 기다렸는데 이제야 죽었네. 안 걸려서 그 죽을 줄 알았더니만 10년이나 붙어. 하여간 질긴 놈인데.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손이 반응했습니다. 바람 피우고 날 무역한 건 괜찮아도 아버님만 유포하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더군요. 말 조심해. 네가 그러고도 자식이야? 어떻게 자식이 대아버지 빨리 죽기를 바랄 수가 있어? 너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10년간 지아버지 간호한 날 배신하고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아버지한테 까지 그럴 수 있니? 넌 사람 새끼 아니야. 아버님이 너무 불쌍해. 이런 놈인 줄도 모르고 눈 감으신 거잖아.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헛짓거리만 하지 않았어도 나 아버님께 뜻을 계속 있었을 거야. 끝까지 옆에 남아서 마지막 가시는 모습 볼 수 있었을 거라고. 원망스러운 마음에 울며 불며 남편의 멱살을 잡고 난리쳤습니다.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물건 잡히는 족족 다 집어던져가면서요. 아이 진짜 이게 미쳤나. 좀 더 끝해. 네 아버지 돌아가셨냐? 다신 내가 멀쩡한데 왜 네가 우봐야. 그러니까 오빠. 아내 진짜 웃긴다. 아주 유분하셨네. 그래봤자 땡겨놓고 못 받고 쫓겨나는데 말이야. 네 인상도 참 불쌍하다. 그래, 내가 불쌍하니까 조금은 챙겨줄게. 작은 방 하나 얻을 정도는 챙겨줄 수 있으니까 순순히 2점 주고 이혼해줘라. 혹시 아냐? 말 잘 들으면 더 챙겨줄지? 어때 한번 무릎 꿇고 애원이를 대봐요. 이마다 그 자존심이 대시야. 우리 오빠 이제 돈 많아서 기분 삼아줄 수도 있잖아요. 두 사람은 저를 한껏 주름하며 가진 무시 섞인 말을 뱉어냈습니다. 쥐뿔도 없는 게 이혼 못하겠다고 버텨봐야 좋은 것 없다며 죽을 때까지 괴롭힐 거라는 협박과 함께 말이죠. 그뿐인가요? 얼마 챙겨줄 테니 좋게 이혼하자고 살살 꼬시기까지 하더군요. 아버님 장례식장에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 모습을 다 지켜보시고 계실 거란 생각에 또 한 번 가슴이 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 포기한 사람처럼 주저앉아 엉엉 울었고 이때부터 크게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남들은 왜 이혼해줬냐, 어떻게든 버텨한다고 했지만 저는 그냥 남편과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더 이상 싸울 힘도 없었고 무엇보다 이런 놈과 더 이상 얼굴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뭐하러 아직 받아줘야 하나요? 그럼 제 인생은요? 그런 남에게 제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버려버리고 불안듯이 제 인생을 잘 살아가고 싶었어요. 남편이 얼마 챙겨준다고 했지만 필요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딴 놈한테 받는 둥정 죽어도 싫더군요. 이혼하고 난 뒤 참으로 힘든 삶을 보냈습니다. 작은 단칸방에서 지내며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밥을 사 먹을 돈도 없어서 하루에 한 끼만 먹어가며 생계를 유지했고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을 전전하며 힘든 삶을 보내야만 했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가난은 계속해서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 겨우 공장의 계약직으로 근무하기 시작했을 때 밀린 월세라도 내보지 싶어 대출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은행에 방문해서 대출 상담을 받는데 직원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되게 알 수 없는 말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 대출을 왜 받으신다고요? 생활자금으로 받는다니까요. 그건 왜 자꾸 물으세요? 아니, 돈이 이렇게나 많은데 생활자금이 왜 필요하신가 싶어서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무슨 돈이 많다고? 여기 보세요. 통장에 15억이나 들어있잖아요.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15억이요? 직원의 말에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의도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직원의 말이 맞더군요. 정말 제 통장에는 정확히 15억이 딱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그 돈이 있는 거냐고 난 모른다고 직원한테 따져 물으니까 입금자 이름을 말하며 정말 모르냐고 묻더군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그 돈은 아버님께서 보내주신 거라는 걸요. 입금자 명의 아버님 성함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렴풋이 예전에 제게 하셨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죽으면 남편 눈치 말고 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라고 하셨어요. 남편보다 제가 너무 아깝다는 둥, 더 좋은 남자 만났으면 이런 고생 안 했을 거라며 아쉬워하기도 하셨고요. 그저 감대화는 제게 미안해 하시는 소리였거니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한 번은 병원비랑 생활비 명목으로 제 이름의 통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계좌를 유심히 보시더군요. 뭘 그렇게 뚫어지게 보시냐고 묻자 그냥 본인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아 미안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다 오늘을 위한 준비였던 거였어요. 저 몰래 통장을 꺼내서 계좌를 확인하고 돌아가시기 전 본인의 전 재산을 다 보내주신 거였습니다. 이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앞으로 내가 뭘 하면서 살까 싶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아버님이 물려주신 돈이니 허투루 쓰고 싶지 않았고 불안듯이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며칠 후 누군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야, 내가 너 찾는다고 얼마나 개구사한 줄 알아? 핸드폰 번호는 왜 바꾼 건데? 뭐야,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저를 찾아온 사람은 다름 아닌 전 남편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눈이 돌아서는 다짜고짜 제 방과 웃을 지지며 통장 어딨냐고 찾기 시작하더군요. 잔말 말고 돈 내놔. 어딨어? 내 돈 어딨냐고. 네 돈은 왜 나한테 찾아? 나 그런 거 모르니까 잠잔다다. 모르긴 왜 몰라. 아버지 재산 너한테 간 거 다 알고 있는데 15억이나 되는 돈을 혼자 불복하시겠다. 내가 그렇게 될 것 같아? 빨리 통장 내놓으라면 난리를 치길래 그냥 경찰 불렀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안 통하고 눈 돌아서 미친 사람처럼 달려드니까 피해 있었어요. 잠시 후 경찰이 와서 남편을 데리고 갔고 그 후에도 남편은 계속해서 저를 찾아왔어요. 돈 내놓을 때까지 괴롭힌다면서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접근금지 명령도 신청하고 집도 이사했습니다. 나중에 아버님 변호사님 통해 알게 된 사실인데 아버님께서 유언장은 이중으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해요. 하나는 전 남편이 볼 유언장, 하나는 제가 볼 유언장이었죠. 제가 남편에게 벗어날 때까지 시간을 끌기 위해 이중으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더군요. 정식적인 유언장은 제게 남긴 거라 법적으로 15억을 받는 것에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유언장 문구 중 잊지 못하는 말이 있어요. 바로 얘가 웃으면 온 세상이 웃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요. 이 유언장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현재 세계 일주를 계획 중이에요. 아버님의 유언처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저의 힘찬 출발을 많이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